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좀 해볼게요. 오늘의 강의를 하고 콩쥐팥쥐를 나누고 오늘 영상 1, 2는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네, 이제 지금 감정학교 5번째 강의입니다. 욕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욕구가 우리한테 이제 내가 있어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고, 그리고 이게 타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이게 나. 이게 you, 이게 I예요. 이게 내 욕구예요. 검은 게. 그리고 이게 너의 욕구예요. 기본적으로 욕구가 완전히 분리되는 사례는 별로 사실 없어요. 보통은 욕구가 겹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공통분모로 갖고 있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요. 왜냐면 그건 이미 확보된 거니까. 그러니까 내 욕구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기서 드러나요.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각자가 주장해야 될 욕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통된 분모를 갖고 공통된 분모를 먼저 채워주면 훨씬 더 대화가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자기가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사실은 나를 이만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만큼 무시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나만이 아니라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통된 분모가 어딘지를 먼저 점검하고 지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통찰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게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이게 쉬워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은 그게 어려운데 많이 만난 사람이고 부부관계이고 가족이고 이러면 공통분모가 어딘지 찾기 쉬워요. 근데 일부러 그 부분은 서로 깊이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부분만 확장을 해서 내가 이만큼 피해보고 있어만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오늘은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요. 요거는 공통된 얘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또 차차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거고, 공통된 거 어떻게 찾을 것이냐 말고 그럼 이 서로 다른 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갖고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나예요. 나는 늘 검은색이에요. 이게 나의 욕구, 나라기보다 나의 욕구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파란색이 너의 욕구예요. 나의 욕구하고 너의 욕구가 이렇게 동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동등하면. 네, 싸움이 나겠죠. 너의 욕구, 나의 욕구가 딱 동등하면 싸움이 나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떨까요? 상대방 마음이나 동등한 욕구를 갖고 있는 내 마음은 갈등 상황이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딱 동등하면 사실은 건강해요. 근데 힘들어요. 평등한 위치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동등하게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확률상도 쉽지 않아요. 마음도 어렵고 갈등이 있어서 마음도 어렵고 그걸 맞추는 확률도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렇게 안 되고 나의 욕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너의 욕구는 여기 있어요. 이제 부부면 부부 사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이렇게 내 욕구는 다 충족시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욕구는 충족을 전혀 안 시켜요. 자, 그럴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기쁘겠죠, 일단. 좋겠죠. 불만이 없게. 남편이 아내가 내 얘기는 다 들어줘요. 근데 나는 남편 얘기, 아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런 삶인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행복하죠,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불행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불행한 사람이 계속 내 욕구는 하나도 성취가 안 되고 이 사람 욕구만 계속 성취되는 삶 속에서는 이 사람은 언젠가는 터져요. 언젠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더 이상 내 욕구를 성취시킬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런 패턴 속에 있는 사람은 대상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데 가서도 이래요. 다른 데 가서도 자기 욕구를 계속 성취시키고 살아온 사람, 그리고 계속 성취시켜야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계속 성취시키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원하는 욕구들은 다 성취시키고 살기 때문에 성격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명랑해요. 성격이 되게 명랑하고 밝고 분위기를 잘 띄우고 외향적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의 요거를 자기 욕구를 잘 충족시킬 때 요거를 자기 자아라고 볼 때 이걸 자유로운 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초반에 만날 때는 다 좋아요. 인기가 많아요. 성격이 되게 부드럽고 완만하고 사람들과 교류도 잘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좋아해서 인기가 많은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욕구가 충돌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이제 뭐 대책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싸움도 안 돼요. 그냥 고집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돼요. 어려운 사람으로 돌변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밝고 명랑한 모습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같이 살아가요. 근데 도대체 내 욕구는 들어줄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이. 이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죠. 그럼 반대로 내 욕구는 이렇게 돼 있고 상대 욕구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통 착한 사람 소리를 듣죠, 이러면. 아까는 활발하고 명랑하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된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욕구는 늘 죽고 상대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소리를 들어요. 대부분의 한국의 여성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특히 어머니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사람 소리를 많이 듣지만 스트레스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겠죠. 억압이 많이 되겠죠. 요런 상태에 있을 때 요 자아를 수능 자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더 높은데 왜 수능이냐면 이게 다 나라고 볼 때 상대방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자아의 그림이기 때문에 네. 그냥 늘 순응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죠. 나중에는 이게 패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욕구를 안 들어주면 죄책감이 들어요. 다 들어주고 싶고 다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해놓고 난 거절할 자격이 있는데도 내가 거절해놓고 어떡하지?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러고 내가 더 아픈데 나는 저 사람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더 쌓이는 거죠. 네,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도 잘못된 그림이고 이상하지만 이 그림도 잘못되고 이상하죠. 장단은 있어요. 아까 그 그림으로 가면 명랑하고 쾌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분 좋게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그리고 분쟁이나 갈등에 대처할 능력도 없어지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 소리는 듣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언젠가 갑작스럽게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해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순간 언젠가 크게 폭발을 하는 때를 맞이하게 돼요. 그게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우울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쪽으로든 폭발을 하게 되는 수준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런 욕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게 제일 건강하냐면 아까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똑같았었잖아요. 이러면 분쟁 관계 속에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아요. 늘 이러면. 근데 요게 내 욕구를 조금 더 위에 위치시켜서 요 정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나를 생각할 때는 제일 건강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상대방이 생각할 때도 요런 지점을 찾는 거죠.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나도 네 욕구를 많이 들어주면서 내 욕구도 충분히 충족시키고 쟤도 자기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내 욕구를 들어주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10번의 욕구 충돌이 있을 때 내 욕구를 6번 충족시키고 4번 좌절시키는 거죠. 저 사람을 위해서 4번 좌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양쪽에서 갖고 있는 둘 장점이 다 있어요. 6번 동안 내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나는 명랑해지고 쾌활해져요. 막 엔돌핀이 돌죠. 도파민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4번을 내가 희생하면서 저 사람 욕구를 들어주면서 저 사람한테 또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착한 사람도 돼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잡고 갈 수 있는 그래프가 요 정도 그래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도 안 되고 이렇게 높아도 안 되죠. 그럼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그런데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명료화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명료화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수준으로 간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게 너고 이게 나예요. 근데 내가 얘한테 의사소통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너한테 의사소통을 전달하지 않아요. 거의 다. 대부분은 이게 난 줄 아는데 이게 나가 아니고 나는 늘 검죠. 이게 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는 숨겨지고 내가 하는 표현과 행동만 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하는 표현과 행동만 위로 나타나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여기에. 나는 어떤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 욕구를 여기다 표현을 안 하고 내 욕구가 10개가 있어요. 내 욕구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를 표현 안 하고 하나만 표현을 해요. 그럼 상대방은 하나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9개의 표현되지 않은 욕구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고 억압의 느낌을 가져요. 억압된 내가 표현을 안 해놓고 나는 억압됐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나는 내가 표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억압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억압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불만족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욕구들은 사실은 이쪽으로 감정과 욕구를 다 표현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고스란히 일로 다 드러나서 여기에 내가 보여져서 너에게 타자에게 전달이 되는 게 건강한 거죠. 이거를 명료화라고 해요. 내 욕구와 내 감정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게 어려워요. 명료하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명료하게 표현 못해요. 왜 명료하게 표현 못할까요? 여기도 지금 다 명료하게 자기 욕구와 감정을 표현 안 하고 지금 이쪽 대화도 보면 전부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명료하게 표현을 못하고 우리의 욕구와 감정을 다 돌려막기 하고 있을까요?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게 되게 크죠? 알아서 내 욕구를 파악해봐. 그런 게 되게 크죠. 근데 상대방은 절대로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알아서 파악 안 돼요. 지난번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기의 욕구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기의 욕구들이에요. 근데 아기의 욕구가 표현되는 기표는 울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 울음을 통해서 욕구들을 다 분석하느냐? 그렇지 않죠. 엄마여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울음을 보고 욕구 하나하나를 체크해요. 똥 쌌나? 배고픈가? 잠잤나? 그래서 미비된 욕구들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죠. 이 엄마가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다른 거는 욕구를 점검해서 확인시키는 거죠. 근데 그건 아기니까 욕구가 몇 개 없어요.
아기니까. 아기니까 욕구가 뭐 끽해봐야 3, 4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죠. 근데 어른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울음소리라고 하는 단순한 기표 하나로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다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수면 위로 올려보내서 욕구를 표현할 수 없어요. 대부분. 왜 명료화하지 못하냐면 주로 한국인들이 갖고, 특히 한국인들은 더 그런데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소통 방식이 그래요. 다 돌려가기를 하는 거죠. 한국인들이 이거를 특히나 부모 관계, 그 예전에 그 말을 했었지, 부모 관계에서 가졌던 우리의 관계 교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 시기에 다시 그 교류 패턴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배우자와 다시 교류 패턴이 재구성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명료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지 않는다면 대체로 부모님하고 가졌던 교류의 방식들이 그대로 평생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한테는 보통 우리가 일단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욕구가 좌절되기 쉽죠. 어릴 때는 울음으로 다 대체를 했고 엄마가 욕구를 다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나에 대한 책임이 아기 때는 다 엄마가 져주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대화 소통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면서부터는 아빠가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내가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생기죠. 그냥 아빠 눈치를 보고 살게 되죠. 그리고 아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눈치를 대체로 보지, 내가 내 욕구를 아빠한테 명료하게 전달하는 그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경우는 많지 않죠. 우리나라에. 물론 있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물론 있지만 그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욕구는 수시로 좌절이 돼요. 안 돼, 하지마, 말하지마, 나가 있어, 어른들 얘기하잖아. 다 좌절이 돼서 내 욕구를 표현하는 연습을 못해요. 그리고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관계에 더 좋아요. 그래서 그게 더 평화로워요. 그래서 우리 욕구는 어릴 때부터 많이 좌절되어 살아요. 그리고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른들, 다른 어른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체로 어릴 때는 이제 어른들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욕구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른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눈치를 보고 욕구를 말 못하고 욕구를 숨기는 게 미덕인 게 이제 한국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는 우리의 욕구 표현을 명료화하는 걸 못해요. 잘. 계속 억압이 되는 거죠. 특히나 비난을 계속 받아 버릿하면 더 명료화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제 뭐 이런 그 서양 영화가, 저도 어릴 때 기억인데 서양 영화가 들어왔을 때 어린애들이 그 부모나 어른들한테 그냥 막 막말하는 걸 이제 어르신들, 지금은 또 많이 다르지만 보면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게 근데 자연스럽단 말이죠. 저도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 이제 8살짜리 애가 7살인가 8살인가 그 정도 되는 애가 저한테 my friend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그때 제 나이가 28, 29일 때인데 my friend, 그때 이렇게 혈압이 막 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억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료화하는 게 어려워요. 불안하고 내 의견을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두렵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의견 조율을 하는 데서 실패해본 경험들이 많을수록 더 많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명료화하는 것이 좀 건방진 거, 그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명료화하는 게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명료화할수록 관계가 더 좋아져요. 우리는 명료화하지 않고 숨길수록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명료화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해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관계 자세예요. 욕구만이 아니라 나중에 감정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감정도 조목조목 잘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감정, 뭐 욕구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때도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감정도 사실은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도 욕구만이 아니라 감정도 처음에는 단어의 감정을 담아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아까 예를 통해서 볼 때, 나는 당신한테 사과를 받고 싶어. 이게 이제 욕구 표현인 거잖아요. 욕구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좀 화가 났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상대방한테 내 상태를 알리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걸로도 전혀 먹히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감정을 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막 웃으면서 나 화났어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로 내가 화난 표정도 지어줘서라도 내 욕구와 감정이 어느 정도 전달되는 게 좋죠. 근데 그런 욕구와 감정이 전달되는 수위를 넘어선 감정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그 감정, 그 극대화되어 있는 감정에 압도돼서 내 욕구나 감정을 분석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내 감정과 욕구를 전달시킬 수 있는 수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게 명료화예요. 그 욕구와 감정에 대한 지식적 전달까지, 이성적 전달까지 저해할 만한 압도적 감정이 있으면 그건 오히려 명료화를 저해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그런 욕구와 감정을 명료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냐면 그런 압도적 감정이나 압도적 욕구 표현을 많이 봐왔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게 안 좋은 거야. 감정 표현은 안 좋은 거야. 욕구 표현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적절하게 나의 마음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고 그게 관계 완화에 훨씬 좋습니다. 근데 내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것도 들어야 돼요. 아까 6대4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의 것도 듣는 게 좋아요. 그게 명세화라 그래요. 그래서 확인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화가 좀 났거든. 이렇게 말을 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욕구와 감정도 읽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너한테 사과하기를 원하는 거지? 네가 좀 화가 났구나. 상대방의 욕구와 감정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읽은 게 맞는지 상대방이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상대방의 것을 내가 읽어서 상대방의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분석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명료화와 명세화가 같이 있었을 때 타자가 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명료화와 명세화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타자가 나에 대한 해석을 이걸 보고 이게 진짜 나고 이건 가짜 나거든요. 표현된 나. 얘를 보지 않고 얘를 보는데 이거를 해석을 해요. 타자가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는 일그러진 나가 해석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를 보는데 너는 나를 보는데 내가 만들어낸 기표를 보고 나를 보고 전혀 다른 나를 해석해내는 거죠. 그러면 나는 검은색의 똑바른 아이인데 빨간색의 지그재그의 아이로 얘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그림, 다른 나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사람을 분석한 상태로 5년, 10년씩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한 15년, 20년 돼서야 욕구 표현을 그때 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감정이야. 그러면 네가? 난 20년 동안 네가 그런 애인지 전혀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얘가 나를 해석한 것을 얘는 또 나한테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나에 대한 거를 분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는 보여주고 하는 이 작업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명료하게 되고 서로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절대로 이제 나의 욕구의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거 이면에 있는 내 진짜 모습을 죽었다 깨나도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명료화시키고 타자가 해석한 나를 재확인해서 명세화하는 거. 이게 이제 욕구 표현과 욕구와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요거를 구체화하고 어떻게 이걸 확인하는지, 명료화를 어떻게 하는지, 명세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이런 관계로 나도 좋고 너도 좋고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